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기출문제 그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회와 5회 문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와 같이 풀어보실 부분들은 개념 정리가 중요한 문제 혹은 자주 기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정형식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양식은 정원 양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원 양식에 대한 문제는 기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정형식 정원 양식이 아닌 것은 평면기하학식, 노단식, 중정식, 회유임천식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평면기하학식 정형식 양식이죠. 노단식, 중정식까지. 그리고 회유임천식은 자연식 양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회유, 돌아다니면서 감상하는데 임천, 그 뒤에는 숲, 앞에는 개천 이런 것을 끼고 돌면서 감상할 수 있는 자연식의 정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각 나라 이름, 대표적인 나라 이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원4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후원 양식의 정원수법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것은 후원 양식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불교, 2번 음양오행설, 3번 유교, 4번 풍수지리설인데요.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은 거의 적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왜냐하면 후원 양식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 양식이죠. 그래서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 이때에는 주로 유교의 영향이 컸다. 이 유교와 관련된 게 음양오행설이 있고 풍수지리설도 유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불교는 고려 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파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서양조경사 문제이죠. 센트럴파크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르꼬르비지에가 설계하였다. 이게 틀린 얘기죠. 누가 설계했다고 했죠? 설계자 이름이 아주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옴스테드였죠. 근대 조경의 선구자인 옴스테드가 센트럴파크를 설계하였다. 그 설계안의 이름이 그린스워드 아니었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네, 다음 문제 9번 보시겠습니다. 조경 제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도 용품 중 곡선자라고 해서 각종 반지름에 원호를 그리는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하기 적합한 재료죠. 보시면 원호라는 것은 원이 있으면 요 피자 모양으로 뗐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원호만을 그릴 때 적합한 재료는 원호자라는 자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삼각자나 T자는 곡선이 아닌 직선을 작도할 때 쓸 수 있고요. 운영자는 곡선을 그릴 수 있지만 구름 모양으로 부정형의 곡선을 그릴 때 사용되는 자입니다. 네,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절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경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군자가 있죠. 사군자 말고 사절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데요. 사군자는 매만국죽이고요. 사절우는 매송국죽입니다. 그래서 난초가 사군자에는 속하지만 사절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 소나무가 들어가 있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경관과 비교할 때 지배적이고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조경 설계에서 나온 그 경관에 대한 문제이죠.
보시면 1번 비스타, 2번 디스트릭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3번 노드, 결절점, 우리나라 말로는 결절점이 되겠고요. 4번 랜드마크, 비스타는 우리나라 말로는 통경선이라고도 하죠. 네. 경관과 비교할 때 주변 경관에 다르게 지표적인 역할은 랜드마크이죠. 네, 그 공간에 어떤 표식이 되는 것, 지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독주택 정원에서 일반적으로 장독대, 쓰레기통, 창고 등이 설치되는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택 정원의 공간, 안뜰, 앞뜰, 뒷뜰, 작업들, 이것은 옆뜰이라고도 합니다. 네, 특히 작업들이 장독대, 쓰레기통, 창고 여러 가지 가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1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계 삼속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감각에 따라 식별되는 색의 종명을 채도라고 한다. 색의 종명은 종의 명칭을 말합니다. 종의 명칭, 종류의 이름을 말합니다. 색의 종류의 이름은 색상이죠. 색상이라고 합니다. 색상. 네, 그래서 채도 틀린 얘기고요. 두 색상 중에서 빛의 반사율이 높은 쪽이 밝은 색이다. 이것이 맞는 얘기죠. 반사율이 높은 쪽이 밝은 색이다. 밝은 색이 더 반사가 많이 됩니다. 색의 포화 상태, 즉 강약을 말하는 것은 명도이다. 색의 포화 상태를 말하는 것은 명도가 아니라 채도입니다. 그 진하기, 포화도, 농도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레이 스케일은 채도의 기준 척도로 사용된다. 틀린 얘기고 명도의 기준 척도로서요. 검정색과 흰색, 아래가 검정색인데 검정색, 흰색 이게 단계별로 점점 밝아지는 그런 척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을에 그윽한 향기를 가진 등황색 꽃이 피는 수종은 이것 조경 재료, 수목 재료에 대한 문제이죠. 등황색 꽃이라고 하는 것은 황색, 주황색 계열을 말합니다. 가을에 꽃이 핀다고 했는데요. 가을에 꽃이 피는 수종이 이 중에서 두 개 있습니다. 금목서 그리고 팔손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황색 계열의 꽃이 피는 주황색 계열의 꽃이 피는 것은 금목서 이것이 답이 되겠고요. 팔손이 나무는 흰색 꽃이 피게 됩니다. 남천은 봄에 피고 생강나무도 이른 봄에 피게 되는데 색깔도 생강나무는 노랑, 남천은 흰색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석재를 형상에 따라 구분할 때 견치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견치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빨 모양의 돌을 말합니다. 보시면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으로 육면체 모양을 가진 돌, 이것은 각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이 아니고요.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 틀립니다. 치수가 규칙적으로 깨낸 돌입니다. 일반적으로 뒷면이 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1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육면체 모양의 돌, 이것은 설명이 좀 이상하죠. 만약에 두께 15cm 미만의 폭이 두께의 3배 이상까지 나왔다면 판석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육면체 모양의 돌 이상하죠. 4번 보시겠습니다. 전면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뒷길이 접촉면, 뒷면 등이 규격화된 돌, 이것이 견칫돌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조경 표준 품셈상 견치덕에 대한 설명을 용어 설명에 풀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길이와 접촉면, 뒷면이 규격화되어 있는 돌입니다. 견치석은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19번 보시겠습니다. 1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재료 문제, 특히 인공재료,
인데요. 투명도가 높아서 유기율이라는 명칭이 있다. 유리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라는 얘기죠. 착색이 자유로워서 채광판, 도어판, 칸막이판 주로 판재로 많이 쓰인다.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아크릴 수지가 되겠습니다. 착색이 자유롭고 유리 대신 쓸 수 있는 수지는 아크릴 수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답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멜라민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이런 것들은 P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요 두 가지는 밑에 표에 같이 정리를 해놨으니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원수는 개화 생리에 따라 당년에 자란 가지에 꼽히는 수종, 2년생 가지에 꼽히는 수종, 3년생 가지에 꼽히는 수종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2년생 가지에 꼽히는 수종을 물어보고 있죠. 조경 관리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보시면 1번 장미, 2번 무궁화, 3번 살구나무, 4번 명자나무입니다. 일단 이 중에서 3년생 가지에 꼽히는 수종이 가장 개수가 적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사과, 배, 그리고 명자나무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이 아니고요. 장미, 무궁화 등은 늦여름 정도에 꽃이 피고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꽃이 피죠. 이것도 2년생 가지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른 봄에 꽃이 필 수 있고 당년생 가지에 꽃이 피는 수종들은 늦여름은 돼야,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는 돼야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봄에서 초여름 좀 늦게 피는 장미, 무궁화 등은 당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핀다고 보시면 되겠고, 살구나무가 2년생 가지에 일찍 피기 때문에 2년생 가지에 꽃 피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3번 문제, 잔디에 대해서 역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잔디 문제는 한두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잔디, 특히 우리나라의 들잔디 가장 많이 쓰이는 수종이죠.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여름에는 무성하지만 겨울에는 잎이 말라 죽어 푸른빛을 잃는다. 맞죠? 겨울에는 푸른빛을 잃고 노랗게 변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번식은 지하경에 의한 영양 번식을 위주로 한다. 네, 난지형 잔디는 영양 번식이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맞고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척박지, 건조지 이런 것에 매우 강합니다. 맞고요. 더위 및 건조에 약한 편이다가 틀린 답이 되겠죠. 더위 건조에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잔디 말고 서양 잔디, 그러니까 한지형 잔디가 더위와 건조에 약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름에 더 관리를 요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25번 보시겠습니다. 심근성 수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오타입니다. 심근성 수종을 말합니다. 뿌리가 깊고 깊게 뻗는 수종들, 아래로 많이 뻗는 수종들을 이제 심근성이라고 하고, 반대로 청근성 수종이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심근성 수종이 아닌 것을 골라라. 보시면 1번 섬잣나무, 2번 태산목, 3번 은행나무, 4번 현사시나무인데요. 답은 현사시나무는 청근성 수종에 속합니다. 현사시나무는 우리나라 야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조립용 또는 녹화용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수명도 좀 나무가 수명이 짧고 목재가 많이 튼튼하지 못하면서 뿌리가 얕게 퍼집니다. 그래서 좀 쓰임은 좀 제한적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사시나무. 네, 다음 26번 보시겠습니다. 흰말채나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흰말채나무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조명수로 많이 각광받는 나무입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층층나무과로 낙엽 화력 감목이다. 맞고요. 노란색의 열매가 특징적이다. 이 부분이 틀립니다. 흰말채나무의 특징은 흰 열매가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흰색 열매가 아주 드문데, 그쵸? 아주 드문 흰색의 열매를 맺는다는 특징이 있다.
좋고요. 숲이가 여름에는 녹색이다가 가을, 겨울에 아주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상 가치가 있고요. 잎은 대생하며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고 표면은 작은 털, 뒷면은 흰색의 특징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요. 잎이 대생이라는 것은 잎이 나는 모양이요. 대생, 이렇게 마주보고 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씩 어긋나게 나는 것을 호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러 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나는 것을 윤생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잎이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은 계란 모양의 타원형이라는 뜻이고 맞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 2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재의 강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힘 강도는 전단 강도보다 크다. 그리고 2번, 비중이 크면 목재의 강도는 증가하게 된다. 3번, 목재는 외력이 섬유 방향으로 작용할 때 가장 강하다. 4번, 섬유 포화점에서 정건 상태에 가까워짐에 따라 강도는 작아진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요. 목재의 강도는요. 인장 강도, 방향에 따라서 힘 강도, 그리고 압축 강도, 전단 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단 강도 순서가 인장, 휨, 압축, 전단의 순서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힘 강도가 전단 강도보다는 크다입니다. 비중이 크면 목재의 강도는 증가하게 된다.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밀도가 높다는 얘기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비중이 크면 무겁고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목재는 외력이 섬유 방향으로 작용할 때 가장 강하다. 보시면 목재는 결 방향이 있고 결의 수직 방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력이 결 방향으로 작용할 때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섬유 포화점에서 정건 상태에 가까워짐에 따라 강도는 작아진다. 보시면 섬유 포화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안에 수분을 함유할 수 없는 꽉 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포 사이사이에 목재 사이사이에 그 수분이 꽉 찬 상태에서 정건 상태는 완전 건조 상태, 함수율 0%, 완전 건조 상태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렇게 될수록 함수율 0%에 가까워질수록 강도는 더 증가합니다. 섬유 포화점에서 정건 상태에 가까워짐에 따라 수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수분이 적으면 강도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수분이 많아지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3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공폭포와 인공동굴의 재료로서 많이 쓰이는 경량 소재는 가벼운 소재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FRP 혹은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복합 플라스틱 구조재라고 문제에 나왔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공 암석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기에 적합하고 가볍고 석재 대신에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석재 대신에 많이 씁니다. 레드우드, 이것은 그 아주 큰 나무 종류를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 종류 중에 하나가 레드우드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철, 쓰기 힘들겠죠. 폴리에틸렌은 우리 성형품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성형품으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인공 폭포나 인공 동굴의 재료로 쓰기에는 너무 강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나오는 FRP를 많이 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1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잔 것과 굵은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입도 분포가 좋다 라고도 합니다. 입도 분포가 좋은 것, 골재는 잔 것, 굵은 것이 적당히 혼합된, 골고루 혼합된 것이 좋습니다. 맞고요.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네, 불순물이 묻어있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형태는 매끈하고 평평, 쇠장한 것이 좋다.
매끈한 것은 맞으나 평평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장한 것, 가늘고 긴 것도 좋지 않고 구형에 가까울수록 좋은 골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3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공재료 중 점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암석이 오랜 기간에 걸쳐 풍화 또는 분해되어 생긴 세립자 물질이다. 그렇죠. 암석이 아주 오랫동안 풍화가 돼서 알갱이가 되면 점토가 되겠죠. 가소성은 점토 입자가 미세할수록 좋고 또한 미세 부분은 콜로이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아주 미세한 입자 이런 것을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소성은 입자가 미세할수록 좋다.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작해서 경화를 하면은 조작해서 고온에서 경화되는 그런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화학 성분에 따라 내화성, 소성시 비틀림 정도, 색채의 변화 등의 차이로 인해서 용도에 맞게 선택된다. 그렇죠. 뭐 유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점토의 종류는 도기, 자기, 토기 뭐 이런 것들로 종류가 나뉘게 되고요. 습연 상태에서는 가소성을 가지고 고온으로 구우면 경화되지만 그렇죠. 습연 상태에서 가소성을 갖고 고온으로 구우면 경화됩니다. 그런데 다시 습연 상태로 만들면 가소성을 갖는다. 이 부분이 틀립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지만 다시 습연 상태로 만든다고 가소성이 다시 가져지지 않습니다. 한번 경화되면 다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네, 다음 36번 보시겠습니다. 36번 보시면 농약의 희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농약의 희석은 보통 유제가 나오는데 뭐 유제나 수화제에 퍼센트 농도가 나옵니다. 퍼센트 농도가 나오고 그 유제나 수화제의 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비율이 나오게 되죠. 원하는 비율이 나오게 되고 이때 필요한 유제의 양이나 물의 양, 약액의 양이나 물의 양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독특하게 비중이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비중이 같이 나와 있게 된다면 나중에 다 내용을 구하신 다음에 비중을 곱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이 밀도라고 했습니다. 그 물질의 밀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도가 1.15라고 하는 것은 물보다 1.15배 더 밀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의 양에 나중에 1.15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 유제를 0.05%로 희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렇게 따지면 50%에서 0.05%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00배 그렇죠. 1000배가 되는 것이죠. 1000배의 물을 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배액을 만들면 되는데 유제의 양이 지금 100ml입니다. 100ml에 1000배의 물이 필요하겠죠. 1000배의 용액이니까 100ml에 1000배를 하게 되면 100리터가 되겠죠. 100리터의 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용액 자체 이소프로치오라는 유제의 원액 자체가 비중이 1.15라면 여기서 1.15배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0.05%의 희석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15리터가 되겠죠. 100리터 곱하기 1.15배 해서 115리터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가깝게 되는 것은 3번입니다. 처음에 100ml 있었기 때문에 100ml 빼서 115리터에서 100ml 뺀 114.9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1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록수를 옮겨 심기 위해서 나무를 캐올릴 때 뿌리분의 지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은 조경 시공할 때 식재공사 할 때 나왔었죠. 뿌리분의 지름 보시면 보통 뿌리분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는데요. 여기를 R 근원 직경이라고 했을 때 이 근원 직경에
4배 정도의 지름으로 뿌리분을 만들게 됩니다. 4배 정도의 지름에서 6배. 보통 4배에서 6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것은 답이 4배밖에 없죠. 예. 뿌리분의 지름은 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지름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깊이 부분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깊이에 따라서 깊은 것을 4D라고 해서 조개분, 3D 보통분, 2D 접시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 깊이에 따라서요. 요것은 깊이에 따른 것이 이런 것들이 있고 뿌리분의 지름은 4에서 6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6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발이 계속될 때 집갈기나 물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나무는, 이것은 이제 조경 재료, 수목 재료들 중에서 한 발, 가뭄이죠. 이것은 이때는 가뭄을 얘기합니다. 집갈기, 물주기는 가뭄에 대한 조치이죠. 그래서 건조 이런 것에 약한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요. 소나무 건조지에 아주 강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건조지 강하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향나무 마찬가지로 건조지 강합니다. 가죽나무 모두 강합니다. 어느 환경 조건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건조지에도 강합니다. 나구송은 건조지에 매우 약한 수종으로 습지를 좋아하는 수종, 연못 속에서도 자랄 수 있는 수종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구송 기근을 가지고 있고요. 기근, 연못 속에서도 자라는 그런 습지를 좋아하는 수종이다. 가뭄에 대비를 가장 먼저 해줘야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통 정원을 꾸미고자 할 때 연못시공으로 적합한 호환공을 물어봤는데요. 호환공은 호환공사를 얘기합니다. 연못을 만들 때 연못의 가생이 부분, 가생이 사투리죠. 네. 연못이 있으면 이 연못의 주변부, 그 땅과 인접하여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호환 공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전통 정원에 어울리겠는가? 이 중에서 전통 정원에 어울리는 재료를 찾아라. 아마 자연석으로 많은 분들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 답은 사괴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괴석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아주 특징적이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없었다면 자연석도 될 수는 있겠는데 사괴석 호환공이 되겠고, 사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육치 정도의 방형 육면체를 말하는데 정사각형 정도의 돌을 얘기합니다. 전통 정원의 담장이나 석축 이런 것에 많이 쓰입니다. 편책은 울타리를 말하고요. 마름돌은 전통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좀 현대적인 느낌이 나게 되죠. 아주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그런 돌을 얘기합니다. 네, 다음 50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하고 있는 흡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중량에 대한 백분율, 그러니까 절건 상태 분의 표건 상태의 흡수량, 요것의 백분율은 다음 중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표건 상태까지 흡수한 물의 양을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흡수량이라고 하고, 절건 상태의 골재 중량, 절건 상태의 골재 중량은 함수율, 흡수율, 그리고 유효 흡수율 모두 절건 상태 중량을 대비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절건 상태 중량에 비해서 여기 나온 흡수량의 비율, 이것을 백분율로 하면 흡수율이 되겠죠. 골재의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다음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곁눈 밑에 상처를 내어놓으면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 물질이 축적되어서 잎눈이 꽃눈으로 변하는 일이 많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보시면 가지가 있으면 가지의 끝에 붙는 눈은 끝눈입니다. 또는 정화라고 하고요.
옆에 붙는 눈이 있습니다. 예, 가지 곁에 붙는 눈을 곁눈이라고 하고 치가라고 합니다. 예, 이 곁에 붙는 눈에 상처를 내어 놓으면 요 눈의 아래쪽에 상처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 물질이 축적되어 잎눈이 꽃눈으로 변하는 일이 많다. 이 얘기는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 물질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의 양이 축적돼서 꽃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잎눈이 꽃눈이 된다. 이것은 CN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CN율이 높으면 꽃눈 분화가 촉진된다고 얘기했었죠. CN율이 높다는 얘기는 탄수화물의 양이 질소의 양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죠. CN율이 높아지면 꽃눈이 많아진다.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졌다. 요거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CN율이 높아져서 꽃눈의 발생이 많아졌다입니다. 예, 원인부터 살펴보시면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이 축적됐다. 그것이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졌다. 곧 CN율이 높아졌다. 곧 꽃눈이 많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TR율은 여기서는 관계가 없는 얘기로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비입니다. 수목의 지상부, 수목의 지하부의 중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 5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돌쌓기 시공상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돌쌓기 조경 시공 문제인데요. 서로 이웃하는 상하층에 세로 줄눈을 연속하게 된다. 이 얘기는 이렇게 층층이 있게 되면 돌을 쌓는다고 할 때 상하층의 세로 줄눈이 이렇게 연속하게 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주로 세로 줄눈이 어긋나게 하는 이런 막힌 줄눈을 쓰게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뚫린 줄눈, 통줄눈, 세로 줄눈이 연속되는 통줄눈은 구조상 약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립니다. 돌쌓기 시 뒤채움을 잘하여야 한다. 맞고요. 석재는 충분하게 수분을 흡수시켜서 사용해야 한다. 석재의 경우에 수분을 흡수시켜서 사용하게 되면은 잘 붙습니다. 네. 그래서 접착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맞고요. 하루에 1m에서 1.2m 이하로 찰쌓기를 하는 것이 좋다. 찰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를 쓰게 된다고 했었죠. 이 줄눈 사이사이에 모르타르를 쓰게 되는 것을 찰쌓기라고 하는데, 찰쌓기는 1에서 1.2m 이하로 시공하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8번 보시겠습니다. 내충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방제법에 속하는가? 조경관리의 수목병충해에서 나온 부분이죠. 방제법의 종류인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외워두시는 게, 이 표를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요. 내충성이 강한 품종 선택. 품종 자체를 어떠한 저항성이 있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임업적 방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임업적 방제는 이 중에서 재배학적 방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기계적 방제, 그리고 물리적 방제, 그리고 생물적 방제, 그리고 화학적 방제가 있는데, 물리적 방제는 거리를 아예 못 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요. 화학적 방제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농약을 쓰는 방제법이고, 생물적 방제법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천적 등을 이용한 또는 병원 미생물을 이용한 이런 방법이라고 종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원수의 덧걸음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덧걸음은 크게 밑걸음, 그리고 덧걸음. 밑걸음은 기비, 덧걸음은 추비입니다. 기비는 미리 주는 것, 추비는 필요할 때에 빠른 효과를 위해서 주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주로 이 추비, 덧걸음이 빠른 효과를 위한 그런 무기질 비료를 이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질 비료의 종류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서 무기질 비료는 요소이죠. 질소질 비료 중에 하나인 질소질 무기질 비료
요소이죠. 생석회, 쌀겨, 두엄 등은 기비로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효과가 아주 천천히 나타나는 그런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12년 5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정원의 특징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조경사, 조경 양식에 관련된 문제죠. 앞에 2012년 4회 1번 문제랑 아주 유사한데요. 평면기하학식, 노단 건축식, 자연풍경식, 중정식 중에 이탈리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노단 건축식이죠. 예, 각자 나라명이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평면기하학식은 프랑스, 자연풍경식 영국, 중정식 스페인이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2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에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될 목적인 경우, 주택 안에가 아니라 공동 사용의 계단의 경우 최소 얼마 이상의 유효폭을 가져야 하는가? 단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한다. 요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같이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을 계단 설계할 때 보통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계단의 경우 유효폭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일단 2번인데요. 한 명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폭은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폭이 120cm가 됩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그 원로 폭보다는 조금 더 넓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원로 폭은 120cm 정도의 규격이 맞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 이동하는데 원로, 통로의 거리는 보통 90에서 120cm 정도로 잡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6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유 경관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넓은 초원, 2번 노출된 바위, 3번 숲속의 호수, 4번 계곡 끝의 폭포. 위유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직적 요소가 있고 수평적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가운데는 중심부에는 수평적 요소가 있어야 하고 그 주변부를 둘러서 수직적인 요소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러싸인 요소가 없는 이런 것들은 힘들고, 3번이 숲속의 호수가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호수 공간, 이런 것들이 막혀져 있는 안정된 공간, 위유 경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국 정원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정형식, 태호석, 침전조정원, 직선미 이런 것인데 중국 정원의 특징, 태호석을 사용하였다죠. 태호석을 사용한 석가산 기법이 중국 정원의 대표적인 요소이죠. 태호석을 이용해서 산을처럼 돌을 쌓습니다. 그러면 나쁜 기운이 막아진다, 이런 신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정형식, 동양정원은 정형식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중국 정원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침전주 정원은 일본과 관련이 있는 정원 양식이죠. 다음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성목에 다 자란 나무를 얘기합니다. 수간 질감이 가장 거칠고 줄기는 아래로 처지며 수피가 회갈색으로 갈라져 벗겨지는 것은, 수간 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의 질감인 것입니다. 줄기가 거칠거칠해 보이면서 막 많이 갈라져서 거스러워 보이는 그런 소종을 얘기하고요. 줄기는 아래로 처지며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처진다는 얘기고요. 수피가 회갈색으로 갈라져 벗겨지는 것은, 수피의 색깔이 회갈색이라고 합니다. 답은 개익갈나무밖에 없는데요. 검정색에서 회색 정도의 수피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히말라야 시더라고 하죠. 히말라야 시더, 개익갈나무. 그 수간 질감, 줄기의 질감이 매우 거칠면서 줄기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영이 이렇게 좀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고 줄기 색깔이 회갈색이다. 여기밖에 없고요. 배롱나무는 자갈색에서 밝은 갈색입니다. 벽오동 녹색이고요. 주목 붉은색이죠. 수피의 색깔이 자주 나오는 수종들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 보시겠습니다. 경사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등고선의 직각인 두 등고선의 평면거리가 20m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평거리를 얘기합니다. 등고선 간격은 소직거리죠. 소직거리가 되겠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경사도 구하는 공식은 수평분의 수직 곱하기 100입니다. 수평거리가 20m, 소직거리가 5m 이므로 계산하시면 25%가 나오겠습니다. 네, 1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58년경에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단체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또는 아키텍처, 이런 얘기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옴스테드입니다. 근대 조경의 아버지라고 했고, 앞에서 센트럴파크를 설계했다고 문제로 나왔었죠. 중요합니다. 다음 1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연 경관을 인공으로 축경화하여 산을 쌓고 연못, 계류, 수림을 조성한 정원은 인공으로 축경화해서 고산소식과 해외임천식에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쌓고 연못, 계류, 수림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산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의 요소를 전혀 배제해서 쓰는 양식이 고산소식이기 때문에 연못, 계류, 수림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답은 회유, 임천식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철근을 D13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D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D는 지름을 얘기합니다. 보통 설계도움 연상에 D라는 용어는 지름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둥근 철근의 지름, E형 철근의 지름, 이 중에서 어떤 것인가? E형 철근의 지름을 주로 D라고 나타내고요. 원형 철근이죠. 둥근 철근이라고 잘 안 합니다. 원형 철근의 지름은 파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이제 22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상소를 만들기에 알맞은 소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상수, 토피어리, 어떠한 모양의 형태로 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것이죠. 느티나무, 주목, 단풍나무, 송악 중에 알맞은 것은 주목뿐이고요. 느티나무는 가로수로 쓰이지만 이런 형태를 만들기에 부적합하고, 단풍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악은 덩굴성 식물입니다. 덩굴성 만경목이기 때문에 형상수 만들 수 없습니다. 다음 23번. 줄기의 색이 아름다워 관상가치 있는 수목들 중 줄기의 색계열과 그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백색계의 수목 백송, 2번 갈색계의 수목 편백, 3번 청록색계의 수목 식나무, 4번 젓갈색계의 수목 서나무.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나머지는 맞는 얘기고, 서나무 같은 경우에는 흰색 계열 또는 회백색이라고 합니다. 회색. 하얗게 보이진 않고 주로 회색으로 보입니다. 회백색 계열의 수피를 가졌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목재의 특성 중 장점에 대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1번 충격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작다. 아예 틀린 얘기입니다. 충격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가 맞고요. 2번 열 전도율이 낮다. 열 전도율이 낮은 거는 특징이 맞고, 장점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가 답이 되겠고요. 충격의 흡수성이 크고 건조에 의한 변형이 크다. 충격의 흡수 크다. 맞는데 장점 맞고요. 건조에 의한 변형이 크다. 이것은 맞는데 단점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가연성이며 인하점이 낮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단점이죠. 맞는 얘기인데 단점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29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염화칼슘의 사용 목적을 물어봤는데요. 염화칼슘은 대표적인 콘크리트의 혼화제가 되겠습니다. 혼화제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조기에 강도를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빨리 굳게 되는 빨리 굳는다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3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식물의 분류와 해당 식물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한국잔디, 들잔디, 금잔디, 빌로드잔디 맞고요. 2번 소감목류, 회양목, 이팝나무, 원추리. 회양목은 소감목이 맞는데 이팝나무는 가로수용으로 쓰이는 교목입니다. 원추리는 지피용으로 쓸 수 있는 초화류입니다. 그리고 3번 초본류, 맹문동, 비비추, 원추리. 2번이 답이겠고요. 맹문동, 비비추, 원추리, 초본류가 맞고요. 덩굴식물류, 송악칡, 등나무 맞고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경 설계 기준상 휴게시설의 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체류 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긴 휴식에 이용되는 의자는 등받이를 길게 설계한다. 맞고요. 등받이 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85도에서 95도가 되게 되면 등받이가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85도는 앞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95도에서 110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짝 뒤로 젖혀진 이런 각도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답이 2번이고요. 안전판의 높이는 34에서 46cm, 의자의 길이는 1인당 최소 45cm 기준. 이 두 가지는 오답이지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9번 보시겠습니다. 소량의 소수성 용매의 원재를 용해하고 유화제를 사용하여 물에 유화시킨 액을 의미하는 것은 이 중에서 소수성 용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섞이지 않은 용매를 말합니다. 물에 섞이지 않는 소수성 용매의 원재를 용해한 다음에 유화제로서 물에 유화시킨 액은 유탁액입니다. 용액 수용액은 다 물에 녹는 것을 말하고요. 유탁액, 현탁액이 물에 녹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현탁액은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보다 큰 고체 입자가 분산된 용액을 현탁액이라고 하고 소수성 용매의 유화제를 사용하여 물에 녹인 것은 유탁액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4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메치온 40% 유제를 1000배액으로 희석해서 10R당 6마를 살포하여 해충을 방지하고자 할 때 유제의 소요량은 몇 ml인가? 여기서 유제의 양을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 내가 사용에 필요한 그런 약액의 양이 얼마인가입니다. 그래서 총 내가 6마리 필요한 것입니다. 말당 20리터인데 6마리 필요한 것이고 이 면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당 20리터인데 6마를 쓸 것이다. 이 얘기는 120리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120리터를 내가 살포하고자 하는데 메치온 40% 유제를 1000배액으로 희석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40% 유제는 얼만큼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20리터를 살포할 때 1000배액으로 희석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희석하기 전에 원래의 약재는 120ml가 필요하겠습니다. 1000분의 1이니까 120ml의 약재를 1000배액으로 희석하면 120리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20ml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45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빗자루병이 발생하기 쉬운 수종은 대추나무와 오동나무가 있었는데요. 답은 여기서 대추나무가 되겠고요. 다른 오답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향나무는 적성병으로 많이 나오고요. 장미는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는데요. 콘크리트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보시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40mm고요. 몇 번 나왔습니다. 굵은 골재 같은 경우는 자갈을 얘기하죠. 물 결합제비는 시멘트, 물 시멘트비를 얘기합니다. 물 시멘트비. 예, 보통 40에서 70% 범위에서 하는데 6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틀린 얘기고요.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제의 재령 28일 기준으로 합니다. 네, 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시설물의 기초 부위에서 발생하는 토공량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설물의 기초 부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낼 때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길이가 있는 형태로 땅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 형태로 땅을 파게 되는데 이 파괴된 흙을 옆에 쌓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초가 묻히게 되고요. 이 파놓은 흙에서 다시 남는 부분에 흙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되메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파낸 흙의 양을 텃파기라고 합니다. 텃파기 양. 그러면 이 양이 곧 여기 쌓아놓은 양이 되겠죠. 텃파기에서 기초부 최적만큼을 빼게 되면 요만큼이 나오게 되겠죠. 기초부 최적을 빼게 되면 나머지 채워 넣을 틈이 나오게 됩니다. 예, 요 틈이 되메우기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텃파기에서 기초 구조부 최적을 빼게 되면 되메우기의 토량이 나오게 된다. 여기 이제 남아있는 부분. 요거는 요 파내었던 흙에서 다시 되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되메우기 토량은 텃파기에서 기초 구조부 최적을 빼고 남는 부분에서 남는 부분의 토량을 얘기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답도 살펴보시자면요. 텃파기에서 기초부 최적을 빼고 그리고 되메우기 한 양도 빼게 됩니다. 텃파기에서 기초부 최적 빼고 되메우기 한 양도 빼게 되면 여기에 들어간 총량이 되고 여기에 남아 있겠죠, 흙이. 그렇죠? 그러면 요 양을 잔토 처리 양이라고 합니다. 텃파기에서 기초부 최적 빼고 되메우기에서 여기 쓰인 양까지 빼게 되면 처음에 파내었던 흙에서 남아있는 흙의 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흙의 양이 잔토 처리량이라고도 하면서 요것을 버려야 되는, 갖다가 이동하거나 버려야 되는 그런 흙의 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관수의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토양 중에 양분을 용해하고 양분을 녹인다는 얘기죠. 흡수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맞고요. 증산작용으로 인한 잎의 온도 상승을 막고 식물체 온도를 유지한다. 관수를 해서 증산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수목에서 잎의 부분에서 수분이 나오게 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지표와 공중의 습도가 높아져 증산량이 감소됩니다. 식물은 자체적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공중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증산량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의 습도가 낮으면 식물이 더 많이 내뿜어서 주변의 습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식물이 습도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해충은 가해 수종으로는 향나무, 편백, 삼나무 이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답이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측백나무, 하늘소가 되겠는데요. 편백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이런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수종이라고 알고 계신다면 2번을 고르실 수 있고요. 나머지 특징들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측백나무, 하늘소가 문제가 되고 나머지 종류들은 시험에 따로 출제된 적은 없고요. 네, 다음 57번 보시겠습니다. 떼짱을 입히는 방법 중 줄붙이기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 줄붙이기 방법이라는 것은 한 줄
붙이고 한 줄 띄고 한 줄 붙이고 한 줄 띄고 이런 식으로 떼장을 붙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가장 가까운 방법이고요. 1번이나 2번은 전면 떼붙이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이 어긋나게 붙이기 방법입니다. 다음 58번 보시겠습니다. 전정의 목적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1번 희귀한 수종의 번식에 중점을 두고 한다. 일단 번식의 전정과는 거리가 좀 멀죠. 번식을 위해서는 전정은 거리가 멀고 희귀한 수종의 번식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미관, 실용적인 면, 생리적인 면 이런 것에 중점을 둘 수 있죠. 네, 다음 60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에 다져 넣을 수 있는 성질, 성형성입니다.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화하지만 재료가 분리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은 성형성을 고르라는 얘기인데 답은 2번 플라스티시티가 되겠죠. 콘크리트 용어에 대해서 밑에 쭉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요것들을 꼭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관현도 기출문제 2012년도 4회, 5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